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그리고 제 자신마저도요. 2014년 겨울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웃고 떠들던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한순간의 사고로 가족들은 제 곁을 떠났고 저만 홀로 남겨졌어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긴 고통 속에서 방황하던 어느 날 우연히 한 곡의 노래를 듣게 되었지요. 한국 가수 나훈아의 잡초라는 노래였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발이라도 있으면 님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 님 부를 텐데. 그 순간 가슴 한 구석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 노래는 제 이야기를 대신해 주는 것만 같았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잡초 같은 삶일지라도 살아야 한다. 이제 저는 그 노래와 함께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사고로 혼자가 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창밖에 붉게 물드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 석양처럼 저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고 이후 제게 남은 건 아무도 없는 집과 두려움 그리고 고독뿐입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떠난 후 지금까지 끝없는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갇혀 살았어요.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요. 가족들과 함께했던 집안 곳곳의 흔적들이 저를 끊임없이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거실, 남편이 웃으며 요리하던 주방, 우리 가족이 함께 있었던 공간들이 이제는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어요. 때로는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곳을 떠나면 가족들이 남긴 흔적마저 잃어버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고가 나기 이전에는 밝고 긍정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거울 속 제 모습에는 그 옛날의 생기는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나훈아의 잡초라는 노래를 알게 되었어요. 처음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저는 제 이야기를 듣는 것만 같았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그 가사 한 줄 한 줄이 제 삶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존재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버텨야만 하는 삶. 그 노래는 저를 울렸고 동시에 큰 위로를 주기도 했습니다. 저녁마다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잡초 같은 삶일지라도 가족들을 위해 살자고요.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그 노래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지난 시간으로 기억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좋아요만이라도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베를린 대학을 졸업하고 미넨의 대형 보험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하며 바쁘게 살았던 안나 슈타이너라고 합니다. 어느 날 회사의 주요 파트너로 협력하던 독일 중소기업의 금융 담당자와 회계에 대해 의논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5살 연상이었고 차분한 성격과 유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매너와 배려가 참 좋은 사람이었죠. 그 인상 좋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이 훗날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동료로서의 관계였지만 자꾸 보면 정이 든다고 하잖아요. 어느 순간 그가 저에게 고백을 했고 저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연인으로 발전해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저희는 미넨 교회에 있는 조용한 마을에 집을 마련했어요. 남편은 회사와 가정 모두 성실하게 책임을 지며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저는 첫째 딸을 임신하면서 직장을 그만뒀고 이후 연년생으로 딸과 아들을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저희 네 식구는 정말 행복했어요. 함께 여행도 다니고 딸과 아들은 자식이면서도 친구 같은 존재였죠. 집안은 아이들의 제잘거림과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로 가득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제 삶은 그 자체로 행복과 감사의 연속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잃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어요. 2014년 겨울 저희 가족은 미넨 근처 1시간 거리에 있는 스키장으로 여행을 갔어요.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눈사람도 만들며 3일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아들과 딸은 피곤했는지 아들은 남편 옆 조수석에서 잠들었고 딸은 뒷좌석에서 제 옆에 기대어 바깥 풍경을 보고 있었어요. 차 안은 스팀이 가득 차서 따뜻했고 남편은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며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 번쩍하는 불빛이 보였고 그 이후로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꿈속에서는 거대한 힘에 눌려 어디론가 던져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대로 잠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눈을 떴을 때 처음 보였던 것은 온통 하얀색이었어요. 천장에 환한 조명이 눈을 찌를 듯 강렬했고 온몸은 묶여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어요. 머리는 어지럽고 깨질 듯 아팠으며 다리와 팔은 무언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어요.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제가 있는 곳이 병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골반과 다리가 부러졌고 갈비뼈에도 손상이 있어서 꼼짝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사고 당시 완전히 정신을 잃었던 터라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차 안에서 본 번쩍이는 불빛뿐이었어요. 친정 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온몸이 너무 아프고 숨조차 쉬기 어려운 상태였지만 저는 언니에게 겨우 입을 열어 남편과 아이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요.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만 흘렸어요. 그러다 근처에서 누군가가 모두 사망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순간 너무 큰 충격에 저는 다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참 뒤 깨어났었고 그때부터 현실의 냉혹함이 시작되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 가족 모두가 사고로 하늘나라로 가버렸고 저만 살아남은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랬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저에게 일어난 것인지 신이 있다면 왜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몸이 부서져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장례에도 가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 저만 살았는지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살고 싶지 않았어요. 먹고 싶지도 않았고 움직이기도 싫었어요. 사고로 인해 골반과 다리 갈비뼈가 심하게 손상되어 다시 걷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머릿속은 죽을 생각으로만 가득했어요. 남편과 아이들이 없는 삶에서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견디며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몇 번이나 자해를 시도하며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활치료를 도와주던 담당 치료사는 제가 움직이기를 거부할 때마다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당신이 포기하면 하늘나라에 있는 가족들이 가장 슬퍼할 겁니다. 당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가족들의 목까지 더 열심히 사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화가 나기도 했고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지독한 재활치료와 고통 속에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담당 치료사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고 보상 처리는 상대 차량의 차선 위반으로 인해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가족들의 모든 보상금이 제게 지불되었기에 경제적으로는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가족을 잃은 정신적 충격이 너무나 커서 모든 게 부질없게 느껴졌어요. 반년 이상 재활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차에서 내리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남편도 아이들도 없는 집, 그곳에는 친정 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는 직장과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입은 상처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에 최대한 저를 돕기 위해 일주일간 휴가를 내서 저를 지켜줬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언니가 돌아간 뒤부터 저는 혼자만의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무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적막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저를 힘들게 했어요. 거실에는 아들이 그린 가족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모두가 웃고 있는 그 그림은 저를 더 괴롭혔어요. 딸의 방에는 아끼던 곰 인형이 놓여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안고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곰 인형을 안고 큰 소리로 펑펑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난 후 약간 진정이 되자 주방으로 나갔어요. 그곳에서 남편이 늘 앉아있던 의자를 봤어요. 남편이 지금이라도 방에서 나와 저를 위해 커피를 내려줄 것만 같았어요. 언니가 있을 동안 남편이 앉던 의자를 치우려고 했지만 제가 말렸어요. 남편의 의자를 치우는 순간 정말로 모든 추억이 사라지는 것만 같아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이 집은 나 혼자만 살아있는 무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제 삶은 그야말로 끝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남은 것은 적막과 공허함 뿐이었어요. 밤마다 반복되는 악몽은 제 삶을 더욱 갉아먹었어요. 꿈속에서는 항상 그날의 사고 장면으로 돌아갔어요. 반대편 차선에서 미끄러지던 대형 트럭, 놀란 남편의 얼굴, 아이들의 비명소리, 그 기억들은 저를 끝없이 괴롭혔어요. 꿈에서 깨어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혔어요. 현실로 돌아왔다는 안도감 대신 가족들이 없는 현실이 다시 저를 짓눌렀어요. 한밤중에 몇 번이고 숨을 고르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공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면 악몽에서 깨어났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나마 꿈속에서는 가족들이 제 곁에 있었으니까요. 현실에서는 아무도 없이 혼자라는 사실이 너무도 가혹하게 느껴졌어요.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하지만 그 위로의 말은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을 떠나보낸 상실감은 절대로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가족들이 없는 현실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더 무너뜨렸어요. 당시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공황 증세에 빠질 때가 많았어요. 갑작스러운 심장의 두근거림과 식은땀, 그리고 극심한 두려움이 저를 덮쳤어요. 마치 무언가가 제 목을 조르는 것처럼 느껴져 침대 끝에 주저앉아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눈을 감았어요. 그런 발작이 올 때마다 저는 신에게 원망을 했어요. 왜 저만 남겨둔 겁니까? 저도 남편과 아이들 곁으로 보내달라고 소리치기도 했어요.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날 뒷좌석에 있지 않고 남편 대신 운전했더라면 모두가 무사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저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끌어내렸어요. 가족들과 함께했던 일상이 사라지고 나니 하루를 채울 무언가를 찾는 일이 버겁기만 했어요. 저는 매일 같은 루틴으로 움직였습니다. 침대에서 겨우 몸을 일으켜 우울증 약과 공황장애 약을 차례로 먹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어요. 입맛이 없어서 갈수록 살이 빠졌고 거울을 보면 움푹 패인 얼굴에 살가죽만 붙어있는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어쩌다 마주친 이웃들은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며 말했어요. 안나, 힘들겠지만 이겨내야 해요.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요. 그들의 염려스러운 말은 오히려 저를 더 큰 고립감 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 누구도 제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피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씻지도 않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고 거울 속 제 모습은 점점 피폐해져 갔어요.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저의 상처는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혼자라는 사실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어요. 무너진 삶의 잔해 속에서 혼자만 살아남아 있는 제가 너무나도 미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가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숙제처럼 느껴졌어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무게는
너무나 버거웠어요. 그렇게 저는 가족들의 기억을 품은 채 홀로 남은 삶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집안에서 외롭게 갇혀 지내던 어느 날 오랜만에 언니가 찾아왔어요. 언니는 이대로 집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기 맑고 조용한 곳에서 숨을 돌리고 마음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웨덴으로 짧은 여행을 예약해 줄 테니 차가운 공기라도 마시고 오라며 저를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처음엔 고개를 저었어요. 집 밖으로 나간다는 게 너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점점 더 고립되었던 제 모습에 언니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완전히 폐인이 될 거야. 남편과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지내는 걸 원하겠어? 그 말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집에 남아있는 흔적들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점점 저를 옥죄고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언니의 간곡한 요청에 저는 스웨덴의 한적한 해안 마을로 떠나게 되었어요. 스웨덴 해안 마을의 고요함은 묘하게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조그만 해안 마을은 관광객이 많지 않았고 오히려 그 점이 더 좋았어요. 저는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그곳에서 며칠을 보내기로 했어요. 마을을 거닐던 이튿날 오래된 레코드 가게를 발견했어요. 낡은 간판과 오래된 LP판들이 가득한 그곳에 무언가에 끌린 듯 가게로 들어갔어요. 가게 안을 구경하며 오래된 앨범들을 하나씩 넘기다가 처음 보는 글자로 쓰인 영어가 아닌 앨범을 발견했어요. 사장님께 물어보니 그 앨범은 얼마 전에 스페인에서 재발매된 한국 밴드의 음반이라고 하더군요. 이름이 산울림이라는 밴드였어요. 저는 그 밴드를 들어본 적도 없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앨범을 발견한 것은 제 인생에서 어둠 속에 한 줄기 희망을 본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음악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K-팝의 세계적인 열풍도 저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죠. 화려한 템포의 젊은이들이 듣는 음악은 제 취향이 아니었으니까요. 마침 게스트하우스에 오래된 턴테이블이 있어서 저는 그 레코드를 구입해 재생할 수 있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한국 음악의 낯선 언어와 멜로디, 그리고 음색은 묘하게 저를 위로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산울림의 음악은 투박하고 단순했지만 이상하게도 중독성이 강했어요. 사고 이후 처음으로 무언가에 끌렸고 그것이 바로 한국 음악에 대한 호기심이었어요. 산울림의 노래를 들으며 인터넷 검색창에 산울림을 검색했어요. 그러다 연관 검색어로 한국 가수들이 차례로 화면에 뜨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곱슬머리의 얼굴과 입이 매우 큰 가수를 보게 되었어요. 그는 매우 독특한 인상이었고 웃는 사진과 카리스마 있는 표정이 이중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정말 강렬했어요. 나이가 제법 있어 보이는 가수였는데 이름이 나훈아라고 했고 한국에서 독보적으로 인기 있는 가수라고 설명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대표곡 잡초를 유튜브에서 듣게 되었어요. 그의 묵직하고 깊은 목소리 그리고 독특하게 꺾으며 부르 멜로디는 처음 들어보는 스타일임에도 매우 인상 깊었어요. 하지만 한국어를 전혀 모르고 가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게 곡의 의미를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구글 번역기를 통해 가사를 번역했어요. 그리고 번역된 가사를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이름조차 없는 잡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 그것은 마치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사고로 모든 가족을 잃고 홀로 남겨진 제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가사를 한 줄 한 줄 읽으며 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어요. 발이라도 있으면 님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 님 부를 텐데. 그 가사는 제 마음속 깊은 절망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아이들을 찾아가고 싶고
그들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수십 번도 넘게 이 노래를 듣고 또 들었어요. 한 곡이 끝나면 다시 재생하며 무언가에 홀린 듯 밤을 지새웠어요. 잡초를 들으며 사고 이후 처음으로 어렴풋이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 노래는 고통 속에서도 삶을 버티며 살아가는 힘을 말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무의식 속에서 제가 다시 일어서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기분 전환을 하려고 갔던 스웨덴 여행은 저에게 조그만 희망을 보게 해줬어요. 산울림의 음악을 통해 우연히 한국 음악을 접했고 나훈아의 잡초라는 곡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감정을 꺼내주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나훈아의 음악을 듣는 일이 일상의 전부가 되었어요. 그의 노래는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같았어요. 외롭고 고독할지라도 잡초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독일 중년 여성이 오래된 한국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아마도 한국 사람이 안다면 신기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음악이란 국적을 초월한 무언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몇십 년이 흐른 철진한 노래라고 해도 자신의 상황에 공감이 된다면 유행 같은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그게 바로 음악의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스웨덴에서 돌아온 후 저의 하루는 항상 나훈아의 노래를 들으며 시작되었어요. 특히 나훈아의 노래 중 잡초는 제 영혼을 달래주는 곡이 되어버렸어요. 나훈아의 목소리는 산산조각난 제 삶의 조각들을 하나씩 붙잡아주는 것 같았어요. 특히 잡초의 가사를 구글 번역기를 통해 완벽히 이해했을 때 저는 이 노래가 제 삶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외로운 잡초, 남편과 아이들을 잃고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제가 바로 그 이름 모를 잡초와 같았어요. 특히 발이라도 있으면 님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 님 부를 텐데라는 구절을 들을 때마다 가족들을 보고 싶고 그리워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의 무력감이 이 가사와 꼭 닮아 있었어요. 하지만 잡초라는 존재는 단순히 외로움과 슬픔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었어요. 잡초는 강인함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잡초는 그저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버텨내는 존재였어요. 남편도 아이들도 가족의 웃음소리도 없는 텅 빈 삶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저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훈아의 노래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그 노래를 통해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래, 나는 잡초야.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그 질문은 제게 삶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었어요. 잡초가 살아남기 위해 뿌리를 땅에 내리고 비바람을 견디며 살아가듯 저도 제 나름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나훈아라는 가수를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는 대부분의 곡을 스스로 작사하고 작곡한 싱어송라이터였어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 삶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담아내는 영혼의 아티스트였어요. 그의 곡들 속에는 고독과 슬픔, 희망, 그리고 버텨내는 삶의 강인함이 깊이 묻어 있었어요. 그가 노래하는 삶의 이야기는 제가 잃어버린 시간을 마주하게 해줬고 동시에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음악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제가 조금씩 일어서도록 이끄는 힘이 되어 주었어요. 너무 늦게 알게 된 이 위대한 가수가 이미 은퇴를 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을 때는 아쉬움이 컸어요. 너는 비록 혼자지만 그래도 살아야 한다. 비바람 속에서도 뿌리를 내려라. 그것이 잡초의 그리고 내 삶의 이유다. 그 노래를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무너져 있던 마음을 일으키려 했어요. 잡초처럼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제가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이름 모를
지금의 제가 딱 그런 존재 같았어요. 사고 이후 이 세상에서 저는 혼자라고 느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떠났고 제 삶은 그들을 잃은 순간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발이라도 있으면 님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 님 부를 텐데. 이 구절은 정말로 가슴을 찢어지게 아프게 했어요. 가족들을 잃고 그리워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무력함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그들에게 달려가고 싶어도 제게는 발이 없는 것 같았고, 그들을 부르고 싶어도 손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 뒤 남겨진 저는 이름 모를 잡초와 같았어요. 이제 나훈아의 음악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상기시켜주는 나침반 같았어요. 저는 혼자 남겨진 채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잡초를 통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살아가야 한다는 이유였고, 가족들이 떠난 뒤에도 그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다짐이자 불씨였어요. 어느 날 가족들이 자주 찾던 집 근처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남편과 아이들은 이 언덕 위에서 노을을 바라보는 것을 참 좋아했거든요. 남편은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멋진 석양은 세상에서 흔하지 않아. 이곳에서 보는 석양은 정말 아름답다.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가족들이 없는 언덕은 쓸쓸하고 고요하기만 했어요. 석양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었으며 끝없이 펼쳐진 들판과 숲은 황금빛으로 물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오히려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 풍경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언덕 위 작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바람이 불어오며 머리칼을 흩날렸고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저는 혼자 중얼거리듯 속삭였어요. 사랑해. 너무 사랑하는 내 새끼들, 그리고 나의 영원한 당신. 바람이 지나가며 제 속삭임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마음은 텅 빈 들판처럼 황량했지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하늘나라에 있는 사랑하는 제 가족들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가기로요. 하늘나라에 있는 남편과 아이들도 아마 제가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석양은 점점 더 짙어졌어요. 붉은 빛이 사라지며 어둠이 다가올 무렵 저는 제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싶었어요. 우리 가족들이 여기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제가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살아갈게요. 잡초처럼요. 힘들겠지만 끝까지 버텨볼게요. 그 말을 속으로 되뇌며 저는 석양 아래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며 더 이상 눈물이 아닌 작은 위로를 전해주는 듯 했어요. 비록 삶이 고단하고 외로울지라도 그 고독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보기로 했어요. 가족들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대신해 열심히 살아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움은 여전히 제 삶의 일부로 남아있겠지만 이제는 그리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잡초가 바람에 흔들리더라도 땅에 뿌리를 내리고 다시 피어나듯 저도 가족들의 사랑을 뿌리 삼아 제 삶을 일구어 가기로 했어요. 잡초처럼 쓰러지지 않고 꺾이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로 했어요. 잡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꿋꿋이 살아남잖아요. 저는 나훈아의 잡초에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의 사랑을 가슴 깊이 품고 매일의 순간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피어나기로 결심했어요. 잡초처럼 말이에요. 저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